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올해 딱 2년 차 되는 새색시 김지영이에요. 인생은 왜 혼자라는 말 있잖아요. 무소불처럼 혼자 가라는 말이요. 결국 인생은 혼자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남의 말 하나도 듣지 않고 인생 독고다이로 사시는 분 주위에 꼭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희 시모가 그랬어요. 주위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 결국 가족까지 등질 뻔했지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으려나 싶네요. 물론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환갑 넘어 이제 철든 시모가 여든에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저는 어릴 때 유독 겸손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가끔 떼를 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엄마, 나도 예쁜 옷 입고 싶어. 정희는 오늘도 분홍 원피스 입고 공주처럼 애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었다고. 나도 분홍색 원피스, 응? 지영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옷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몰라. 정희는 자기 맘대로 해도 친구들이 다 공주라고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분홍 원피스 사줘. 나도 인기 있고 싶단 말이야. 물론 어느 가정에서나 그렇게 교육하시고 제 또래라면 그렇게 교육받고 잘하셨겠지만 제 생각에 저희 집은 좀 더 유별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늘 말했잖아. 어릴 때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 엄마는 청주에 사셨는데 당연히 농사를 하며 사는 가정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난했던 엄마는 그런 걸 꿈꿀 수 없었고 일손이 필요하면 도와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셨다 해요. 외할아버지는 물론 외할머니도 뭐든 돈이 되는 건 다 했었지만 형편은 늘 어려웠고요. 그러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가셨다가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농두렁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엎어서 의원에 모시고 갔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술 먹고 집에 가던 길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다는데 평범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지역 유지셨대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고 싶은데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면 그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모든 말씀만 해주세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더 이상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고 그 집에서 일하게 되셨대요. 덕분에 하루 아침에 형편 걱정 없이 먹고 자는 걸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집에 엄마보다 1살 어린 여자애가 살았었는데 그 여자애가 엄마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이에요. 야, 너 이리 와. 이거 들고 가. 네 가방? 네 가방을 왜 내가 들어? 그리고 너 아니고 언니야. 너 나보다 1살 어리잖아. 나보다 1살 많으면 그러면 뭐 달라져? 니네 엄마 아빠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일하는 게 맞지. 안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네 가방 네가 들어. 진짜? 너 그럼 우리 아빠한테 말한다. 그러면 니네 엄마랑 니네 아빠 우리 집에서 일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정말 괜찮아? 마음 같아서는 괜찮다고 하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배짱이 나올 리 없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어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해요. 기생충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부잣집 지하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살았기에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어서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동안 말은 안 하셨지만 엄마가 그 집 딸에게 당하는 걸 은연중에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하셨죠. 영희야, 이제 우리 이 집에서 더 안 살아도 돼. 서울 가자. 서울에서 너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살게 해줄게.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딸. 어느 날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을 땐 그동안 말 못하고 끙끙 앓았던 속내가 시원하다며
지금도 그날이 생생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물론 아무리 돈을 모았다고 한들 서울에 와서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었지만 전처럼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라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 돈 믿고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며 그게 몸에 배어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다고 배려의 중요성을 항상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그런 우리 집이 잘 살기 시작했던 건 엄마가 외할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고 나서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서울에 와서 고깃집을 운영하셨는데 평생 자식들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못 먹이고 눈치 보이게 한 게 한이 된다고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여셨던 거죠. 평소 베푸는 거 좋아하셨던 외할아버지는 내 자식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주셨고 장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돈이 쌓이면 확장하고 또 확장하면서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와 물려받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아이 몸이 전 같지가 않아. 그러게요. 그렇다고 힘들게 일군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팔기도 아깝고. 그런 고민을 하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본 아빠가 엄마에게 가게를 물려받자고 한 거죠. 아, 나는 식당 일하기 싫어. 돈 많이 버는 만큼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데 잘할 때 가게 일한 걸로도 좋게. 가격을 올리면 수고는 덜하고 돈은 더 벌릴 텐데 그래도 안 해? 먹던 가격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왜 오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메뉴를 바꿔야지. 이제 돈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 누구나 좋은 거 더 고급스러운 걸 먹고 싶어 하니까 강남과 가까우니까 접대하러도 많이 올 거야. 실내 인테리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테이블 간격도 넓히고 돼지고기 말고 고급 한우 그거 팔면 훨씬 이득일 거야. 엄마는 비싼 소고기를 누가 먹냐고 극구 반대했지만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대요. 먹는 타깃층을 바꾸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막상 문을 열었을 땐 손님이 많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 오고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면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아빠 예측은 맞아 떨어졌고 돼지고기를 팔아 외할아버지가 벌었던 3개월에서 4개월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렸으니 성과는 생각보다 더 대단했던 거죠. 김석현 씨 가족 되시죠? 김석현 씨가 지금 쓰러지셔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곤 있는데 반응이 없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전 아빠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새벽에 마장동에 고기를 떼러 가다 쓰러지셨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식물인간으로 몇 달간 누워있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셨죠.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실버타운에서 돌아가셨어요.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한날 한시에 두 손 꼭 붙잡으시고 눈 감으셔서 평온한 그 모습이 부럽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전 어릴 때부터 고깃집 딸로 자라면서 먹을 걱정은 없었지만 학창시절 바쁜 주말이면 부모님 일을 도우며 자랐어요. 주어진 자유시간엔 한강에서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았고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했던 운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강에서 인라인 타기였었죠. 주말에도 사람들과 시간 맞추는 것보다 틈이 나면 혼자 가서 운동하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은 조깅이 대세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강에서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저였어요. 회계 업무를 하던 저에게 복잡한 머리를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도 했죠.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하느라 앞에 사람이 있는 줄 제대로 못 봤네요. 음료가 쏟아져서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변상해 드릴게요. 됐어요. 마시고 남은 거라 변상 안 해주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인라인을 타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남자와 부딪혔어요. 인라인을 타고 있던 난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면서 들고 있던 음료를 쏟았죠. 하지만 이미 마른 목은
구매하자마자 마셔서 채운 상태였고 굳이 하나 더 얻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2주 아니면 3주쯤 지났던 것 같아요. 바쁜 프로젝트가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인라인을 타러 한강에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이 편의점에서 제가 부딪히는 바람에 음료 쏟으셨었는데. 음료를 사러 지난번 그 편의점에 갔고 음료를 사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죠. 운동복 차림의 그가 아니라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라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도를 아시냐고 묻는 사람들의 다른 버전인가 싶어 지나치려는데 문득 지난번 일이 떠올랐죠. 네. 안녕하세요. 기억나요. 여기서 이렇게 또 뵙네요. 사실 저 다시 오시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몇 달이 걸리더라도 꼭 다시 뵙고 싶었는데 다행히 한 달이 가기 전에 다시 만났네요. 뭐지? 싶으면서도 서글하게 웃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늘어가게 되었어요. 무난한 성격의 남자친구는 한강을 좋아했고 남자친구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2살 많았는데 데이트하는데 큰돈을 쓰는 성품도 아니라 묘하게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된 우린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와 전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도착해 예비 남편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모임에 상대방도 일찍 올 텐데 좀 더 일찍 가서 기다리자는 게 20분이나 먼저 가게 되었던 거죠. 신기하게 엄마 말대로 예비 남편 가족도 일찍 도착해 10분 전 모습을 드러냈네요. 혹시? 아니, 혹시가 아니라 맞지? 영희 언니 맞는 거지? 혜정이? 어머, 정말 혜정이야? 아이고, 세상 좁다. 이렇게 좁을 수 있는 거야? 지영이가 언니 딸이었어? 그럼 나야 2번 볼 것도 없이 이 결혼 찬성이지. 누구보다 내가 언니를 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딨어. 옛말부터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면 안다잖아. 아우, 세상에, 우리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남편? 석중이랑 결혼했어? 그러고 보니까 둘이 동창이지? 중학교 때 언니가 이사 가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학교 같은 데 나왔잖아. 그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했겠지만 예비 시모가 어릴 때 저희 엄마에게 갑질하던 1살 어린 그 여학생이었네요. 그땐 말끝마다 야야했다고 하시는데 다 커서 그런지 언니라는 호칭을 쓰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예비 시부는 청주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지만 저희 엄마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대요. 공부를 못했던 예비 시모를 걱정했던 예비 시모 부모님들은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예비 시부를 사위로 점찍고 공부시켜주면서 예비 시모와 자연스레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 사람 심리를 이용했던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돈 벌려고 직업도 구하고 하는데 부잣집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엄마가 청주를 떠난 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견례를 뒷전으로 하고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 있었죠. 예비 시모는 엄마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아빠가 몇 해 전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에 안쓰러운 듯 엄마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 팔자 디웅박 신세라고. 신세 훤해져서 이제 고생 없이 사나 싶었는데 언니는 여전하네. 난 지금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대고 살았는데 언니는 그 물이 마를 새가 없어. 그런 말을 하는데 옆에서 듣던 저도 민망하고 예비 시부나 예비 남편 역시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봐선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자연스럽게 화제를 저희 결혼식으로 돌리려고 입을 때려는 찰나 혀끝을 쯧쯧하며 저희 엄마를 불쌍히 여기던 예비 시모가 마저 생각을 필터링 없이 내뱉고 계셨네요.
역시 언니 팔자는 드센가 봐. 지금까지 힘들게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 보면 그래도 밥 걱정 안 하는 게 어디야? 그치? 아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자주 들려서 팔아줄게.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러면서 친동생 같은 자신을 만났으니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까지 덧붙이셨네요. 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무언가 답변을 하려다가 마셨는데 나중에 상견례가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 굳이 말 섞어서 상견례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님이 살아계신다고? 여전히 소녀 같으셔? 그때 참 잘해주셨는데. 그 성품 어디 가겠어? 여전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 좋아하셔. 몸 관리하신다고 음식도 새 모이만큼 드시고. 언제 같이 뵈러 가자. 그래, 같이 갈 때 제발 서울로 오자는 말 좀 언니가 해줘. 큰 병원도 없는데 계속 거기에 있겠다는데 신경 쓰여 죽겠어. 이 나이에 나도 차 오래 타는 거 힘든데 주기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슬슬 힘드네.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더 멀리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만 계신다면 찾아뵙고 싶은데 이젠 그럴 수 없잖아. 계실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 언니 말 들으니까 살아계신 것도 복이지. 맞네, 맞아. 예비 시모는 교묘하게 여러 방면에서 엄마를 비교하며 깔아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듯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좋게 보시더라고요. 다 지나고 보니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철없는 마음에 그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비 남편에 대한 부분도 덧붙이셨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성장 과정도 중요한데 예비 남편 부모님이 둘 다 고향 사람이라 안 봐도 잘 자랐겠다며 반대 없이 결혼은 그렇게 성사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 전까진 가벼운 방문 수준이었다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상견례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새방앗간 들리듯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식사 시간을 맞춰서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엄마 가게에서 회계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는 와중에 가게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면서 시모가 등장했죠.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여기가 우리 사돈. 그러니까 영희 언니가 하는 곳이라니까. 아유, 진짜야. 얘네가 속고만 살았나. 우리 며느님도 계셨네. 하도 분주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자연스레 시모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로 시선이 갔어요. 옆에 계시던 엄마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셨다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손님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몰려온 일행들을 보며 당황스러워 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언니도 여기 있었네. 잘됐다. 여기 얘네들 다 기억하지? 아, 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언니도 다 아는 얼굴이잖아. 그렇지?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저 민선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엄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바쁜 상황이어도 손님을 홀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셨나 봐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기억하지 그럼. 정아, 수키, 승미, 현아, 미연이 맞지? 아니 어쩜 다들 그대로니? 얼굴들이 다들 좋아 보여서 보기 좋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어서들 들어와라. 후배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며 가게를 둘러보고 감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났죠. 엄마가 운영하는 200평 규모의 고급 한우집이 서울, 그것도 비싸다는 강남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니 청주에 살고 있는 후배들 눈에는 당연히 성공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가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널찍한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거거든요. 다들 한마디씩 하며 반가움을 저마다 표현하며 혼자 운영하는 엄마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그들의 칭찬이 당신을 향한다는 듯 당당한 표정으로 말을 끊으며 끼어드시더라고요. 마치 엄마의 성공에
자신이 한몫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 성공하려면 밑전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도 알지? 우리 집에서 언니 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신 거.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나 다름없잖아. 그치 언니? 야, 그런 게 어딨어. 부자 3대 못 간다고 억만금이 있어도 관리 못하면 거지되는 마당에 얘는 은근히 남 깎아내리는 게 있어. 야, 잘한 건 좀 잘했다고 해주라. 언제까지 그럴래? 얘는 꼭 나한테만 뭐래더라. 언니 대답해줘 언니가. 내 말이 틀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꼭 그런 거 같진 않았어요. 이상한 말로 분위기 흐리는 시모에게 바른 말로 웃으며 꼬집는 분이 계셨으니까요. 문제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시모 심성을 보아 둘은 원래 티격태격하면서도 지내는 것 같았고 엄마는 그런 걸 이미 겪어서 알고 계셨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웃으며 직원에게 고급 메뉴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죠. 어느덧 앉은 자리에 한우 꽃등심부터 시작해서 특수 부위까지 다양하게 식탁 위에 올라오자 후배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더라고요. 이런 거 청주에서는 못 먹어보지? 내가 언니한테 말해서 좋은 걸로다가 준비하라고 했거든. 우리 사이에 뭐 어떠냐? 여기 내 집 같은 곳이니까 편하게들 먹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어요. 자기 가게나 다름없다니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나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예상했다는 듯 별다른 반응 없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니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알던 시모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날 무렵 엄마는 후배들 손에 최고급 선물 세트까지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한우 정육이나 가공품들로 구성된 꽤 비싼 선물이었는데 후배들은 손살에 치며 미안해했지만 엄마는 그때 해주고 싶었어도 못 해주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해줄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모는 가게를 나가면서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자신 체면 세워준 엄마에게 센스 있다는 알 수 없는 칭찬 아닌 칭찬만 하고 가셨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몇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고향 친구들, 동네 개모임, 아쿠아로빅 모임, 심지어 시모 혼자 다니는 필라테스 클래스 사람들까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끝도 없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갈수록 뻔뻔해지는 시모 때문에 엄마는 점점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형편이 나아졌으니 베풀고 싶은 마음이셨지만 갈수록 그때 갑질하던 시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괴로워하셨거든요. 남편한테 돌려서 말해보기도 하고 시부한테 애둘러 이야기해보기도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어요. 오히려 시모는 더 보란 듯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점점 도가 넘어가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말해서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어릴 때 당신 집에서 많이 와줬다는 둥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시면서 한 달 전 매매로 넘기셨던 거죠.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운영하시는 게 힘드셨는지 엄마는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셨어요.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직원들과 쩔쩔맬 일도 없으니까요.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오래 운영했던 터라 인수인계도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엄마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다도 떠시고 저녁에는 TV 드라마를 보셨는데 밀린 드라마 몰아보는 게 아니라 방영할 때 TV 앞에 있는 게 신기하다며 웃으시는데 시모가 원인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엄마에겐 더 좋았다 싶었네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렴풋 느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 역시 전보다 한결관계가 편해지면서 시모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일 없으니 연애할 때처럼 온전히 우리 둘만 신경 쓰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요. 시모한테 가게를 넘겼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조용해서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고 이제 우리 가게가 아닌데 신경 쓸 게 있나 싶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시모였는데 평소에 시모가 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지 받기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통해 대부분 말이 전해졌는데 무슨 일로 직접 전화를 하셨는지 의아했거든요. 지영아, 바쁘니? 짧은 고민 끝에 받았는데 걱정과 다르게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한층 더 밝고 들뜬 듯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 상황을 살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예감을 숨기긴 어려웠네요. 아니요, 마무리하던 차라 괜찮아요.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언니가 전화를 안 받네. 언니 가게에 있는 거 아니니? 매장에 전화했는데도 사장님 없다고 하시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아, 엄마가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마 수업에 집중하느라 핸드폰 꺼두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 아유, 그러면 다행이네. 사실 예약 때문에 전화했거든. 언니가 미리 알아야 준비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예약이라는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네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행동을 보면 예약이고 나발이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는데 갑자기 예약을 한다고? 규모가 있는 식당이라 항상 여유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오려고 예약이라는 말을 꺼내는지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마치 평소에 예의 다 차리고 예약하고 상황 물어보고 다니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약이요? 평소엔 그냥 오시더니 어머님 혹시 인원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 맞아. 가게가 작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인원이 꽤 되니까 미리 예약해야 자리 모자라서 당황하는 일 없을 거 아니야. 대학 동창 모임이라 다들 근처에서 사니까 꽤 올 것 같거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에서 들뜬 기분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운동신경이 좋아서 이대 체육학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동창 모임을 저희 가게에서, 아니 저희 가게였던 곳에서 하신다고 전화를 주신 거였네요. 얼마나 오시는데요? 가게가 팔렸다는 말 대신 몇 명이나 오길래 이러실까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예약 때문에 전화하셨다면 예약해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나쁘다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그동안 엄마가 당했던 게 있으니 반대로 한번 당해보시던가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동기가 20명 정도거든. 그런데 다들 오랜만에 모이니까 부부 동반하자는 동창도 있어서 결혼한다는 자식 있는 동창생들은 청첩장 돌린다고 자식도 잠깐 데려와 인사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 그래서 거기 제일 큰 룸으로다가 잡으려고 한 50명 정도 들어가지 않아? 그 정도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네? 50명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으며 지금 시모가 제정신이 맞는지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대여섯 명씩 데리고 올 때도 엄마가 마음고생하셨는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작정을 하셨는가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어린 시절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장사하는 곳도 아닌데 벌써부터 앞날이 걱정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네요. 그리고 지난번 고향 친구들 왔을 때처럼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게 하는 거 알지? 우리 언니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동창생들한테 자랑 다 해놨거든. 동생 친구면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이번에도 포장 좀 부탁드린다고 꼭 좀 전해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공짜로 먹고 가려는 속셈이구나 싶더라고요. 시모의 뻔뻔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았어요. 50명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먹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면서 당신 체면하고 이어지니 이번엔 예약까지 하는 성의를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러시면 드시는 거 외에 선물 포장도 미리 주문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딱 1,000만 원어치만 시킬 테니까 사돈께 미리 말씀드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사셔서 그럴까. 돈 1,000만 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싶으면서 순간 말문이 막혔네요. 50명이 먹는 것도 고급하느라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포장까지? 꼭 금액을 맞추려고 안달난 것처럼 1,000만 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하는 것도 어이없더라고요. 그리도 당당하게 말하는 걸 봐서 늘 그랬던 것처럼 공짜로 먹겠다는 신보인데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면서 시모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철면피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그러기로 마음먹은 시모를 누가 말리겠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모르지만 한 달 전에 이미 주인이 바뀌었으니 시모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싶었던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예약자 성함이랑 날짜 알려주세요. 예약자는 내 이름으로 해주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로 잡아줘. 그리고 포장은 생등심이랑 양념 소갈비 섞어가지고 준비해달라고 해주고. 그래야 언니도 손에 덜 볼 거 아니야.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공짜로 먹고 선물까지 생색낼 생각이면서 마치 엄마를 생각해 양념 소갈비를 섞어달라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가게 아니라 괜찮으시겠어요? 비꼬고 싶은 속내가 튀어나오려는 걸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50명 그리고 생등심이랑 양념 소갈비 50인분까지 준비해두라고 전할게요. 응, 그러면 잘 부탁한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듬직해 가니까 믿고 맡길게. 언니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아, 네, 어머님. 전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과연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시모가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그 운명의 토요일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원래 집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께서 회계 업무를 부탁하셔서 가게에 나가게 됐어요. 세무서에 맡기는 비용 그대로 드릴 테니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셔서 용돈 번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제가 가게에 있게 된 거죠.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6시가 되자마자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면서 시모가 등장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지영이도 여기 있었네. 얘들아, 여기가 우리 며느리야. 아이고, 나온다고 하니까 또 신경 써주려고 이렇게 가게까지 와 있네. 동창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시는 시모를 보며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신 거죠. 시모는 마치 자신이 가게 주인인 양 동창들을 안내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자자자, 여기 앉아. 우리 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 거야. 오늘 아주 실컷 먹고 가자. 동창들도 처음엔 시모의 말에 맞장구 치며 신나게 분위기를 띄웠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게 분위기에 감탄하면서 시모를 부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시모는 그런 시선을 받으며 더욱 우쭐해져서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화장실에 가려던 시모가 갑자기 입구 쪽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 당신이 여기 왜 와 있어? 안 온다고 했잖아. 그때 가게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시부셨어요. 사실 시모와 시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요. 시부는 정말 인품이 좋고 올바른 성품이신데 시모는 보시는 대로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베푼 집 딸이니 이혼 같은 건 하진 못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계셨거든요. 시모 역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니 그런 시부를 항상 무시하며 살았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서 모이는데 어떻게 안 와? 그렇지 않아도 잠깐 들어가려고 했어. 인사 정도는 해야지. 어머, 웬일이래? 얘들아, 우리 남편 인사들 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더니 제게도 손짓했어요. 지영이도 같이 들어가자. 아니, 시어머니 동창들인데 제대로 인사는 해야지, 안 그래? 근데 언니는 아까부터 안 보이네. 아니, 오늘 가게 안 나온 거야? 내가 온다는데 그럴 리 없는데. 시어머니는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동창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있었고 인사한다고 오셨던 시아버지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여기 총무가 누구인지요? 안쪽에서 한 분이 손을 들자 시아버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이고 중간정산 계산서입니다.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안 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당신이 중간정산을 받아? 이건 언니한테 미리 이야기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유, 괜히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내밀었던 계산서를 중간에서 빼앗았는데 시아버지는 그 계산서를 다시 빼앗아 들면서 여전히 총무에게 말하시더라고요. 무슨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새로운 영업 방침이야. 당신이 관여할 일 아니니까 참견하지 마. 뭐? 지영이 네가 말해봐. 내가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말했잖아. 그치? 혹시 언니한테 말 안 전했니? 아니,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이래라 저래라야. 집에 가서 얘기해. 창피하게 동창생들 앞에서 왜 이래 정말. 아니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을 전하래. 지영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이젠 내 가게니까.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동창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죠. 사실 가게를 인수한 건 바로 시부셨어요. 시부는 대기업에 다니시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지만 시모는 항상 청주 시절을 들먹이며 시부를 깔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뭔가 더 하고 싶어 했던 시부였지만 선비 같은 성품이시라 뭘 할 수 있는 배짱이 큰 것도 아니셨고요. 무슨 소리야? 내 가게라니? 당신이 언제 가게를 샀다는 거야? 그럴 돈이 어딨다고? 한 달 전에 사돈이랑 얘기해서 인수했어.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퇴직금에 집 담보까지 잡았어. 그 말을 들은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집 담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뭔가 빚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시부가 사업을 벌였다는 것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동창들도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원이 숨죽여 시모와 시부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저 역시도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집중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걸로 여길 진짜 샀다고? 다 산 건 아니고 앞으로 10년 할부로 갚아야 해. 권리금이 상당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할부로 매달 원금이랑 이자 갚으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있었지. 한 달 전 엄마가 시부에게 가게 인수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엄마도 나름의 계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부가 인수해서 조용히 월 상황음만 받는 게 훨씬 나으시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시부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니 믿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남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걸 아깝게 넘긴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죠. 시댁이 잘 되면 결국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까지 엄마는 하셨던 거예요. 물론 먼저 제의하신 건 엄마였죠. 동창회에서 건너 시부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따로 불러 둘이 상의하면서 인수로 결론 내게 된 거죠. 시부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시기라 뭘 해야 하나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셨다고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셨네요. 그 과정에서 시부가 한 가지 부탁했던 건 시모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고 오히려 반대할 텐데 당신은 꼭 하고 싶다면서 인수하고 적응하면 그때 말하겠다고 하셨고요. 어머나, 그럼 혜정이는 몰랐던 거야? 어머, 부부 사이에 어쩜 말을 하나도 안 해? 시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창생들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시부와 동창생들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다급하게 홀을 향해 직원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시모의 표정에서 당황과 절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기요. 방금 추가한 거 싹 다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저 우리 회비 얼마였지? 동창생들은 당황한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마다 한 소리씩 했지만 시모에겐 들리지 않는 듯 당신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급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시모가 어떻게든 돈 계산을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죠. 아이고 저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모임 때마다 인당 10만 원씩 얻었지? 오늘 30명 모였으니까 300? 계산서 다시 줘봐요. 우리 지금 얼마치 먹었어? 계산하느라 바쁜 시모에게 동창생들은 저마다 공짜로 먹여준다고 바쁜 일정까지 취소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며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음식 빨리 취소하고 포장도 하지 말라더니 심지어 추가로 부탁한 밑반찬까지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창생에게는 아무래도 회비를 더 걷어야 할 것 같다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모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동창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시모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차가워지더니 하나둘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모는 계속 직원들에게 음식 취소하라고 소리치고 동창들에게는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우기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우아하고 여유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시장 상인처럼 돈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해 보였죠. 아니면 다들 각자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가는 게 어때? 그게 공평하지 않아? 결국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창들은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총무는 회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700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돌아온 건 고작 200만 원 정도였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마디 했어요. 그 500만 원은 당신이 일해서 갚아. 나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인데 내 돈으로 당신 체면치레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시모는 결국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불판을 닦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 와중에 홀은 지나가는 손님들이 본다고 싫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시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거지도 속도가 느려서 안 되고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쌓이는 불판을 닦는 게 최선이던 셈이에요. 엄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셔서 그동안 못하셨던 취미 활동도 하시고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실버타운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 처음엔 반대했었는데요.
요즘엔 빨리 들어갈수록 노년이 여유롭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운동, 취미, 병원, 사우나 등 온갖 편의시설이 한 건물에서 가능하니 나이대가 점점 낮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영아,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실버타운 알아본다는지 알겠더라. 밥 걱정 안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동안 가게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진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시부가 운영하게 된 가게는 걱정했던 것보다 다행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운영했을 때부터 이어진 손님들이 반 이상을 이루고 있어서 혹시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부가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회사 생활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까지 가게로 오시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어도 위태롭지 않게 이어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저번에 제가 가게에 갔을 때 이런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요즘 여사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요즘 통 볼 수가 없네요. 저희 사돈 말씀하시나 봅니다. 저한테 인수하신 지 몇 달 됐어요. 아, 진짜요? 저는 직원들 그대로고 여사장님만 안 보이셔서 혹시 재혼하신 건가 했는데 사돈이셨군요. 시부는 정말 경영의 소질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에게도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가게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월 매출로 일정량을 상환하는 거에 걱정이 크셨던 시부는 엄마가 할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에 안심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하고 계셔요. 얼마 전에 엄마와 시부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좀 더 보냈습니다, 사돈. 매달 조금씩 보내는 금액이 늘어나면 5년이 아니라 3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노년에 기피하고 살게 됐어요. 아이고, 손님 늘었다며? 얘기 들었어. 나한테 고마울 게 뭐 있어. 다 네 노력의 성과인데. 사돈이 잘 돼서 나도 좋다. 그러면서 시부가 엄마에게 아줌마 대신 시모가 일해서 인건비를 줄인 만큼 매달 넉넉하게 보내겠다고 농담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모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방 구석에 앉아 고기판 닦는 일만 하고 계시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가게에 들렀다가 두 분이 크게 싸우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여기가 내 가게인데 매일 가게 구석에서 쭈구리고 앉아서 이거 닦기 어려운 불판이나 닦고 당신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 관리나 하고 그거 싫으면 이혼해. 당신이 이 가게 인수하는데 한 일이 뭐 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왜 한 일이 없어? 언니가 내가 자꾸 가게 와서 힘들어진 거라며. 나 아니었으면 인수도 못했어. 당신도 알잖아. 이 사람이 그걸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돈 힘들었던 만큼 속죄하며 불판이나 닦어. 500만 원은 물론이고 사돈한테 끼친 손해도 엄청나니까 그것도 알바해서 갚으라고. 그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 말로는 그날 그렇게 한판 크게 한 후 며칠 동안 가게 안 나오시더니 결국 다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정말 강경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처가 덕에 기 못 펴고 살았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어 지내셨는데 이번에 엄마 가게를 인수하면서 자신감도 찾고 시모의 약점도 확실히 잡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으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방에서 불판 닦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기한 건 시모가 허드렛 일하는 게 창피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신 가게라는데 어깨 뿜뿜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경영 수업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던 시부가 큰 식당을 운영하게 되니 입은 삐죽거리면서도 시부 말을 고분고분 듣는 거 보면 시모는 어릴 때부터 그런 허영이나 돈 같은 거에 길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이나 지위가 있으면 알아서 고개 숙이는 그런 성향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웃긴 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시모가 저나 남편, 시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버릇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던 것 같은데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시모는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남편이 가게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시모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힘들긴 하지만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고 가게 운영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근데 나는 처음부터 경영진이잖아. 지금은 현장 경험을 쌓는 중이야. 나중에는 당연히 카운터에서 일할 거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데 아직도 허세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어머니가 아직 불판 좀 더 닦으셔야 할 것 같아. 완전히 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모가 변화하고 계신 건 맞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셨고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신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모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제가 가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수도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 말을 좀 더 신중하게 듣는 것 같거든요. 물론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창회 사건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날린 충격이 정말 컸나 봐요. 저와 남편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니 저희도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거든요. 엄마는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고 시부모님도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계시니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는 시모가 무소불처럼 혼자 가지 말고 좀 주변 상황도 보고 어우러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시부의 마지막 승부수가 먹혀들어서 정말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교훈을 잊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